제대로 하는 게 뭐야 도대체? 시창가 도대체. 계모임에서 심부름만 하던 68세 박영숙 여사. 모욕과 폭행을 참고 견디며 아들 부부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 했지만 그날 명품 가방 도난 누명까지 뒤집어 쓰고 창고에 갇히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초라한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바로 태화그룹 후계자 최다은 전무라는 사실을요. 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오늘 하루 엄청난 행운이 당신을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 박영숙은 무릎 통증에 잠을 깼어요. 지하 단칸방 천장에서 떨어지는 습기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영숙은 이불을 걷어내고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오늘도 버텨야 했어요. 허리를 주무르며 작은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길에는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아들이 사업 자금 때문에 힘든데 나라도 버텨야지. 영숙은 벽에 걸린 검은 블라우스를 꺼내 다림질대 위에 올렸어요. 오래 입어서 소매 부분이 낡았지만 계모임에 입고 갈 수 있는 옷은 이것뿐이었거든요. 다리미를 천천히 밀면서 영숙은 며느리 다은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다은이는 참 착한 아이야. 내가 짐이 되는데도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하고.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태화그룹 본사 빌딩 최상층. 최다은의 집무실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다은은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경호팀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전무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시어머님께서 계모임에서 과도한 심부름과 시중을 들고 계십니다. 저희가 관찰한 바로는 상당히 모욕적인 대우를 받고 계십니다. 다은의 표정이 굳었어요. 손에 쥐고 있던 볼펜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천천히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인가요? 커피 심부름은 기본이고 설거지, 짐 나르기, 청소까지 그리고 조미라라는 여성이 공개적으로 버스만 타고 다니는 가난뱅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다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펴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계속 지켜보세요. 제가 직접 나서기 전까지는 절대 개입하지 마세요. 오전 10시 강남의 한 고급 카페. 계모임 회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명품 가방을 든 여자들이 높은 구두 소리를 내며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박영숙이 조용히 들어섰어요. 영숙은 구석자리에 가방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둘렀어요. 조미라가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영숙 씨, 커피 주문 좀 받아줘요. 우리 12명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영숙은 메뉴판을 들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문을 받았어요.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바닐라라떼 복잡한 주문들을 종이에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운터로 가서 주문을 하고 나오는 커피를 일일이 나르고 설탕과 시럽을 챙기는 동안 영숙의 무릎은 계속 욱신거렸어요. 한선미가 낄낄거리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저 사람 진짜 우리 심부름꾼 된 것 같지 않아요? 쉿, 들려요. 그래도 불쌍하잖아요. 불쌍하긴요.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데 뭐. 영숙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커피를 나르고 빈잔을 정리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도맡아 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 조미라가 손뼉을 쳤어요. 자, 다들 들어봐요. 이번 주말에 펜션에서 야유회 할 건데 영숙 씨가 미리 가서 짐 정리 좀 해줘야겠어요. 영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저 그날은 손주 돌보기로 해서요. 에이, 손주야 며느리가 보면 되잖아요. 우리 야유회가 더 중요하죠. 미라의 말투는 명령이었어요. 영숙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주말 오후 경기도 외곽의 펜션. 영숙은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펜션에 도착했어요. 짐을 옮기고 방을 정리하고
부엌에서 야채를 다듬는 동안 허리는 점점 더 아파왔어요. 그런데 저녁 무렵 조미라가 금속성 비명을 질렀어요. 내 가방이 없어. 명품 가방이 사라졌어. 회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미라는 영숙을 노려봤어요. 영숙 씨, 당신 혹시...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당신 말고 누가 여기 왔다 갔다 했어요? 솔직히 말해요. 영숙은 손을 내저으며 부인했지만 미라는 이미 화가 잔뜩 나 있었어요. 이 도둑년이... 따다닥. 미라의 손바닥이 영숙의 뺨을 세차게 때렸어요. 영숙은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어요. 귓가에서 윙소리가 울렸고 뺨이 화끈거렸어요. 창고에 가둬. 경찰 올 때까지 거기 있어. 영숙은 끌려가다시피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쾅 닫히고 어둠이 영숙을 삼켰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뺨을 만졌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 순간 태화그룹 본사 경호팀장이 다은에게 긴급 전화를 걸었어요. 전무님, 큰일입니다. 조미라라는 여성이 시어머님 뺨을 때리고 지금 창고에 가뒀습니다. 다은은 전화를 끊고 재킷을 집어들었어요. 비서가 다급하게 말렸어요. 전무님, 신분 노출되면 곤란합니다.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먼저예요. 다은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당장 차 대기시켜요. 펜션 주소 보내세요. 검은 세단이 밤길을 가르며 펜션을 향해 달렸어요. 창고 안은 깜깜했어요. 박영숙은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채 숨을 헐떡였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조여드는 것 같았어요. 숨이 안 쉬어져. 영숙은 겨우 중얼거렸어요.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고 무릎은 바닥에 닿는 것만으로도 아팠어요. 어둠 속에서 영숙은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작은 환풍구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들어왔어요. 아들아, 다은아, 미안하다. 영숙은 눈을 감았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어요. 같은 시각 검은 세단은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었어요. 최다은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응시했어요. 손에 쥔 핸드폰 화면에는 시어머니의 사진이 떠 있었어요. 다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더 빨리 갈 수 없어요? 전무님, 이미 최고 속도입니다. 좋아요. 계속 가세요. 경호팀장이 조수석에서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전무님, 도착하면 저희가 먼저 들어가서... 아니요. 제가 직접 들어갑니다. 다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차는 펜션 입구에 미끄러지듯 멈춰섰어요. 다은은 문을 열고 내렸어요. 검은색 정장에 하이힐을 신은 다은의 모습은 어둠 속에서도 빛났어요. 펜션 안에서는 계모임 회원들이 여전히 수군대고 있었어요. 조미라가 소파에 앉아 와인 잔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경찰한테 전화했어. 곧 올 거야. 한선미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됐어요? 증거라도 있어요? 증거? 창고에 가둔 게 증거지. 명품 가방 돈 아니면 최소 500만 원은 물어내야 할걸. 여자들은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따라 울려 퍼졌어요. 계모임 회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문이 열리고 최다은이 들어섰어요. 미라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누구세요? 다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곧장 창고 쪽으로 걸어갔어요. 경호원 2명이 뒤따라왔고 창고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다은은 쓰러진 영숙을 발견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영숙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리며 불렀어요. 어머니, 제가 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영숙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다 다은아? 네, 어머니. 저예요. 다은은 영숙을 부축해 밖으로 나왔어요. 계모임 회원들은 얼어붙은 듯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미라가 비웃듯 말했어요. 저 여자가 저 가난한 노파 며느리라고? 선미도 코웃음을 쳤어요. 세상에 정장 하나 멋지게 입었다고 뭐가 달라져요?
다은은 영숙을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힌 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어요. 명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제 명함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미라가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그 순간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태화그룹 전략기획본부 전무이사 최다은. 선미가 옆에서 명함을 빼앗아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태화그룹? 다은은 팔짱을 낀 채 천천히 말했어요. 네, 태화그룹입니다. 여러분이 방금까지 때리고 모욕하신 분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저의 시어머니입니다. 회원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미라는 명함을 쥔 손이 떨렸어요. 저희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다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몰라서 사람을 때려도 되나요? 몰라서 창고에 가둬도 되나요? 선미가 황급히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다은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일어나세요. 지금 사과받으려는 게 아니니까요. 다은은 영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병원 가셔야 해요. 경호원들이 모시고 갈게요. 다은아, 나는 괜찮아. 괜찮지 않으세요. 뺨도 부었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계세요. 다은은 경호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호원들이 영숙을 부축해 차로 향했어요. 다은은 마지막으로 계모임 회원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오늘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폭행, 감금, 명예훼손. 법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제 변호사가 곧 연락드릴 거예요. 다은은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하이힐 소리가 다시 복도를 울렸고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 세단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펜션 안은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어요. 우리 끝난 거야. 선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어요. 태화그룹이라니, 우리 회사 거래처가 태화그룹인데. 여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공포에 질렸어요. 방금 전까지 조롱하고 때렸던 그 노인이 재벌 그룹 전무의 시어머니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차 안에서 다은은 영숙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곧 병원 도착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다은아, 미안해. 왜 어머니가 미안하세요? 제가 미안하죠. 다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다은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절대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응급실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박영숙은 하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이곳저곳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십니다. 다만 충격이 크셔서 안정이 필요해요. 최다은은 의사 옆에 서서 물었어요. 입원은 필요 없나요? 하룻밤 정도 관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혈압도 좀 높으시고요. 알겠습니다. 1인실로 준비해 주세요. 의사가 나가고 간호사가 영숙을 병실로 옮겼어요. 깨끗한 1인실에는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영숙은 침대에 누우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은아, 여긴 너무 비싼 거 아니니?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은은 의자를 끌어당겨 영숙 옆에 앉았어요. 영숙은 며느리의 옷차림을 천천히 살폈어요. 고급스러운 정장, 반짝이는 시계, 그리고 당당한 태도. 평소 집에서 보던 수수한 며느리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다은아, 이게 다 사실이니? 너 정말 재벌 집 며느리였니?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다은은 잠시 침묵하다가 영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네, 어머니.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 상우는 알고 있었어? 남편도 몰랐어요. 결혼할 때부터 제 신분을 숨겼거든요. 영숙은 눈을 크게 떴어요. 왜 그랬니? 다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어머니, 저는
평생 사람들이 제 돈만 보고 다가오는 걸 봐왔어요. 진심으로 저를 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상우를 만난 거니? 네. 상우 오빠는 제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를 좋아해 줬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은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처음 뵀을 때 어머니는 제 옷차림이나 외모를 보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며느리로 받아주셨어요. 밥 먹었냐고 힘들지 않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영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자란 집에서는 아무도 제 마음을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처음이었어요. 다은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영숙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다은아, 미안하다. 너한테 짐만 됐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다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는 제게 짐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에요. 존경이라니, 난 그냥 평범한 노인인데. 아니에요. 어머니는 평범하지 않으세요. 다은은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파일을 펼치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아세요? 10년 전에 어머니가 한강 다리에서 어떤 남자를 구하신 거 기억하세요? 영숙은 눈을 깜빡였어요. 아, 그때 심폐소생술한 거 말하니? 네, 맞아요. 그 남자가 저희 아버지예요. 태화그룹 회장이요. 영숙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아버지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찾으려고 10년 동안 애썼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사라지셨죠. 10억 원의 살해금도 거절하시고요. 나는 그냥 사람 살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 그게 바로 어머니예요. 다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어머니가 너무 존경스러워요. 영숙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은아, 나 때문에 너희 가족한테 피해가는 건 아니지? 무슨 피해요? 내가 계모임에서 망신당한 거 너희 집안 체면에 안 좋은 거 아니니? 다은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어머니, 체면은 무슨요? 어머니는 저에게 5천억보다 귀한 분이에요. 5천억? 네. 진짜예요.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 인생 끝까지 책임질게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이상우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상우는 침대 옆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상우야. 다은이한테 전화 받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어머니를 그런 곳에 보냈어요. 상우는 눈물을 흘렸어요. 영숙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다, 아들아.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 다은이가 사실은. 알아. 다 들었어. 상우는 다은을 바라봤어요. 다은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오빠, 미안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신분을 숨기고 살았잖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어요.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제 아무것도 숨기지 말자. 가족이잖니. 다은과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병실 안에는 눈물과 웃음이 뒤섞였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조미라는 잠을 설쳤어요. 펜션에서 돌아온 뒤로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거든요. 태화그룹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지만 미라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안 돼,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미라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어요. 전화번호부를 뒤지다가 한 기자의 번호를 찾았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미라는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김 기자님이세요? 네, 누구세요? 저 조미라예요. 기억하시죠? 작년에 인터뷰했던. 아, 네. 기억나요. 무슨 일이세요? 미라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제보 하나 드릴 게 있어요. 큰 기사감이에요. 무슨 내용인데요? 태화그룹이요. 재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방치했어요. 시어머니가 계모임에서 온갖 구박을 받는데도 모른 척 했다고요. 기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증거 있으세요? 있죠. 사진도 있고요. 시어머니 뺨 맞는 거 다 찍었어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좋아요. 오늘 오후에 뵐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미라는 입꼬리를 올렸어요. 재벌가 집안의 추악한 민낯 이거면 여론이 내 편이 될 거야. 한선미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선미야, 나야. 기자한테 제보했어. 우리가 피해자라고 말할 거야. 정말? 그럼 우리 살 수 있어? 당연하지. 여론이 우리 편이 되면 태화그룹도 함부로 못해.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같은 시각 태화그룹 본사. 최다은은 법무팀장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두툼한 파일 여러 개가 쌓여 있었어요. 조미라 일당의 자료 정리 다 됐나요? 네, 전무님. 계모임 회비 횡령건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투기, 불법 대출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법무팀장이 파일을 넘기며 설명했어요. 특히 작년에 조미라가 경기도 일대 땅을 매입한 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보입니다. 증거는 확실한가요? 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틀 전에 매입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해요.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은행 대출건은요? 세 군데 은행에서 총 1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담보는 전부 부동산이고요. 은행에 연락해서 대출 회수 절차 시작하세요. 알겠습니다. 법무팀장이 나가고 다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다은은 전화기를 들어 비서에게 말했어요. 홍보팀장 좀 연결해 주세요. 잠시 후 홍보팀장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전무님.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경기도 개발 계획 발표해 주세요. 어느 지역 말씀이신가요? 조미라가 투자한 그 지역이요. 대형 개발 프로젝트로 발표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다은은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어요. 차가운 미소였어요.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는 태화그룹의 대형 개발 계획이 실렸어요. 태화그룹 경기도 일대 5천억 규모 개발 착수. 기사를 본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조미라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이게 무슨... 바로 그 순간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조미라 고객님, 대출 회수 통보 드립니다. 2주일 내로 전액 상환해 주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왜요? 담보가치 하락과 신용 문제로 인해 은행 내부 규정상 회수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없는데요. 그럼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한선미였어요. 미라야, 나도 은행에서 연락 왔어. 대출 회수래. 나도야 우리 완전히 끝난 거야. 어떻게 집까지 넘어가는 거 아니야? 두 사람은 전화기 너머로 울먹였어요. 오후가 되자 미라는 기자를 만났어요. 카페 구석자리에서 미라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거 보세요. 시어머니가 뺨 맞는 사진이에요. 기자는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조 씨, 혹시 태화그룹이랑 거래하시는 업체 사모님 아니세요? 네, 맞는데요. 그럼 이거 기사화하면 오히려 조 씨한테 불리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태화그룹 쪽에서 반박 자료 내놓으면 폭행 횡령 다 드러나잖아요. 미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기사 안 쓰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기자는 일어서서 나갔어요. 미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녁 무렵
미라는 다시 다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 전무님, 저 조미라예요. 무슨 일이죠? 다은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제발 협상 좀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협상은 없습니다. 제발요. 저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건 조 씨가 선택한 결과예요. 전무님, 법적 절차만 따를 뿐이에요.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다은은 전화를 끊었어요. 미라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소리쳤어요. 윤전무, 그 여자가 우리를 완전히 끝장내려는 거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미라의 세상도 함께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조미라는 절박했어요. 은행 독촉 전화는 하루에 10번도 넘게 왔고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집안은 순식간에 폐허가 됐어요. 미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했어요. 박영숙, 그 노인의 과거를 파헤쳐야 해. 미라는 사설 탐정 사무소 문을 두드렸어요. 허름한 건물 3층, 담배 냄새가 진동하는 사무실에서 탐정이 미라를 맞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 사람 하나 조사해 주세요. 박영숙이라는 여자요. 68살쯤 됐을 거예요. 뭘 알고 싶으신데요? 돈 관련된 거요. 협박, 사기, 뭐든 좋으니까 추잡한 거 다 파헤쳐 주세요. 탐정은 미라를 빤히 쳐다봤어요. 혹시 복수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잖아요. 돈은 제대로 드릴게요. 미라는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탐정은 봉투를 열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며칠 뒤 탐정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조 씨, 뭔가 찾았어요. 한번 오세요. 미라는 부랴부랴 탐정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탐정은 책상 위에 오래된 편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거 보세요. 미라는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봉투는 누렇게 바랬고 구겨진 자국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박영숙 씨께 제 생명을 구해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강 다리에서 쓰러진 저를 심폐소생술로 살려주신 은인이십니다. 제가 제안한 10억 원의 사례금을 거절하시다니 이런 분이 세상에 계시다는 게 놀랍습니다. 부디 연락 주십시오.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태화그룹 회장 최강호. 편지 끝에는 태화그룹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미라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게 협박이 아니라 선행이었다고?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10년 전 기록을 다 뒤졌는데 박영숙이라는 사람은 깨끗해요. 오히려 선행만 가득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찾으려던 약점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이 사람 진짜 성자 같아요. 미라는 편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최다은이 들어섰어요. 미라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전 전무님? 다은은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주워들었어요. 천천히 읽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조씨. 뭐가요? 이걸 찾아줘서요. 이제 어머니의 선행을 세상에 공개할 명분이 생겼네요. 미라는 뒷걸음질 쳤어요. 어떻게 여기를 알고? 탐정사무소에 연락한 순간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다은은 편지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조 씨, 사람을 망가뜨리려면 제대로 알아보고 해야죠. 어머니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알아요. 약점 찾아서 협박하려고 했죠. 근데 오히려 선행만 발견했죠? 미라는 대꾸할 말이 없었어요. 다은은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돌아섰어요. 참,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어머니가 구한 그 사람이 제 아버지예요. 태화그룹 회장이죠. 네. 10년 전 그날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지금 제가 여기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다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단했어요. 그런 어머니를 때리고 모욕한 게 누구예요? 바로 당신이죠. 미라는 벽에 등을 기대며 주저앉았어요.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부터 그 대가를 치르셔야 할 거예요. 다은은 사무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미라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탐정은 담배를 피우며 창밖만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다은은 병원에 입원한 영숙을 찾아갔어요. 영숙은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다은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영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다은아, 왔니? 네, 어머니. 기분은 좀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 간호사들이 잘 돌봐줘서. 다은은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영숙에게 건넸어요. 어머니, 이거 기억하세요? 영숙은 편지를 펼쳐 읽었어요.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게 그때 그 편지구나. 네. 아버지가 어머니를 찾으려고 보낸 편지예요. 영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나는 그냥 사람 살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어. 어머니, 이 편지로 세상에 어머니의 선행을 알릴 거예요. 꼭 그래야 하니? 네. 어머니 같은 분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태화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만찬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호텔 대연회장 입구에는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턱시도를 입은 남자들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 하나둘 입장하고 있었어요. 조미라와 한선미는 초라한 정장 차림으로 호텔 앞에 섰어요. 정말 들어가야 해? 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들어가야지.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받아야 살 수 있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화려한 공간이었어요. 수백 명의 재계 인사들과 기자들이 이미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미라는 구석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두가 웃고 떠들고 있었지만 미라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오후 7시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에 조명이 켜졌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태화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만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사회자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태화그룹 전략기획본부 최다은 전무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무대 한쪽에서 최다은이 등장했어요. 은색 드레스를 입은 다은은 우아하게 걸어 나왔어요. 연회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은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은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오늘은 단순한 창립 기념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다은은 리모컨을 들어 버튼을 눌렀어요. 메인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펜션 창고 앞 CCTV 화면이었어요. 조미라가 박영숙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영숙이 쓰러지고 창고 안으로 끌려가는 모습까지. 연회장 안이 술렁였어요. 조미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선미는 고개를 숙이고 떨기 시작했어요. 영상이 끝나고 다은이 다시 말했어요. 이 여성은 저희 계모임 회장이라는 분입니다. 조미라 씨죠? 스크린에 조미라의 사진이 떴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조미라를 찾기 시작했어요.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은은 계속 말했어요. 이분은 계모임 회비를 횡령했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으며 불법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스크린에는 은행 거래 내역과 토지 매입 자료가 차례대로 떴어요.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때리고 모욕한 여성은 다은은 잠시 멈췄어요. 바로 저의 시어머니입니다. 연회장이 다시 술렁였어요. 다은은 무대 뒤편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나오세요. 문이 열리고 회장 최강호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회장은 검은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마이크를 잡은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여러분께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10년 전 제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입니다. 다시 문이 열렸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박영숙이 이상우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들어섰어요. 영숙은 긴장한 표정으로 무대로 걸어왔어요. 회장은 영숙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분이 저를 심폐소생술로 살려주신 분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고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10년 전 저는 한강 다리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이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저는 10억 원의 사례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거절하셨어요. 사람 살리는 게 당연한 일인데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시며 조용히 사라지셨습니다. 회장은 다시 영숙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분이 바로 제 딸의 시어머니이십니다. 그런 분을 때리고 모욕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 태화그룹은 이런 행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뒤편 문이 열렸어요. 경찰 4명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고 경찰은 조미라와 한선미에게 다가갔어요. 조미라 씨, 한선미 씨, 폭행, 감금, 횡령,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미라는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저는 죄송하다고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경찰은 2사람을 데리고 연회장을 나갔어요. 연회장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돈과 권력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걸 다시 한번 배웁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커졌어요. 연회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다은이 옆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다은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니? 있었어요. 세상이 알아야 했으니까요. 무대 위에 선 3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회장, 며느리, 그리고 시어머니. 3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연회장 밖 경찰차에 실린 조미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호텔 불빛이 점점 멀어졌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미라는 고개를 떨구고 눈을 감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박영숙은 새 아파트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고 한강이 멀리 보였어요. 영숙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주변을 둘러봤어요. 넓은 거실, 깨끗한 주방, 그리고 푹신한 소파. 더 이상 지하 단칸방이 아니었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추위에 떨 필요도 없었어요. 꿈만 같네. 영숙은 베란다로 나가 화분에 물을 주었어요. 며느리 다은이 사다 준 화분들이었어요. 장미, 백합, 국화 알록달록한 꽃들이 햇살을 받으며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문을 열자 다은과 상우가 손에 가득 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어머니, 장 봐왔어요. 다은아, 상우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뭐가요? 이제 당연한 거예요. 3사람은 함께 장을 정리했어요. 냉장고가 가득 찼어요. 영숙은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저녁 무렵 3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어머니, 상우 오빠 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정말이니? 네. 태화그룹에서 조언도 해주시고 초기 투자도 받아서요. 상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제대로 자리 잡았어요. 영숙은 2사람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다. 내가 너희한테 받을 자격이 있나 모르겠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녁을 먹고 다은과 상우는 설거지를 했어요. 영숙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태화그룹 계모임 폭행 사건, 조미라 씨 징역 3년 선고. 영숙은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조미라가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며칠 뒤 영숙에게 편지가 한 통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서울구치소였어요. 영숙은 편지를 뜯어 천천히 읽었어요. 박영숙님께 저는 조미라입니다. 이제야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님을 때리고 모욕하고 창고에 가둔 제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감옥에 오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요. 님은 10억 원도 거절하신 분이셨는데 저는 그런 분을 돈 없다고 무시했습니다. 용서를 바라기엔 염치 없지만 그래도 사과는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미라 올림. 영숙은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다은이 옆으로 다가와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편지예요? 조미라한테서 온 거야. 사과 편지인가 봐요? 응, 진심인 것 같아. 다은은 편지를 함께 읽었어요. 그리고 영숙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나는 이미 그 사람을 용서했어. 정말요? 응. 미워하고 살면 내 마음만 더 상하더라. 이젠 평안하게 살고 싶어? 다은은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저였으면 절대 용서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넓으세요? 영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다은아, 나이 들면서 배운 게 있어. 미움은 결국 나를 아프게 한다는 거야. 어머니, 그 사람도 감옥에서 반성하고 있잖니. 그럼 됐어.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다은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나이 들어서야 배우는 게 있구나. 어머니한테서 또 배웠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영숙은 편지지를 꺼내 답장을 썼어요. 조미라 씨에게 편지 잘 받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제 그 일은 잊고 싶어요. 감옥에서 힘들겠지만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거죠. 당신도 나중에 나오면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박영숙 올림. 영숙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였어요. 저녁에 상우가 왔을 때 영숙은 편지를 건넸어요. 아들아, 이거 좀 붙여줄래? 어디 보내는 거예요? 조미라한테. 상우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정말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 이제 다 끝난 일이야. 상우는 편지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붙여드릴게요. 며칠 뒤 조미라는 감방에서 영숙의 답장을 받았어요. 편지를 읽으며 조미라는 눈물을 흘렸어요. 옆 침대에 누워있던 동료가 물었어요. 무슨 편지야? 용서받았어. 누구한테? 내가 가장 못되게 대했던 사람한테서. 조미라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조미라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베란다에서 꽃에 물을 주었어요. 다은이 출근하기 전에 들렀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 좋죠? 그러게. 봄이 온 것 같아. 어머니, 오늘 복지관 봉사 가시죠? 응. 도시락 배달하기로 했어. 좋으시겠다. 어머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영숙은 며느리를 안아주었어요. 다은아,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저야말로 어머니 덕분에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웠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헤어졌어요. 영숙은 외출 준비를 하며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개모임에서 뺨 맞고 울던 그날이 이젠 꿈만 같구나. 영숙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복지관으로 가는 길은 따뜻했어요. 태화그룹 본사 대회의실. 최다은은 임원들 앞에 서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켰어요. 화면에는 박영숙 나눔재단이라는 글자가 크게 떠올랐어요. 오늘 제안드릴 사업은 저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은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어려운 환경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주거 지원 사업입니다. 제 시어머니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하려 합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평생 남을 돕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마음을 세상과 나누고 싶습니다. 회장 최강호가 박수를 치며 일어섰어요. 좋은 제안이네.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네. 다른 임원들도 박수를 쳤어요. 회의가 끝나고 다은은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재단 설립 승인 났어요. 재단? 그게 뭐니? 어머니 이름으로 어려운 분들 돕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럴 필요 있니? 있어요. 어머니가 하신 일을 많은 사람들이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영숙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다은아 고맙다. 한 달 뒤 박영숙 나눔재단 개소식이 열렸어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세워진 재단 건물 앞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기자들과 시민들이 모여들었고 영숙은 긴장한 표정으로 테이프 커팅을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영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사람들에게 인사했어요. 재단이 문을 열고 첫 번째 사업이 시작됐어요.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낡은 집수리, 식사 지원. 영숙은 매일같이 재단을 찾아가 봉사자들과 함께 일했어요. 어느 날 영숙은 동네 복지관에서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도시락 가져왔어요. 문을 연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아이고, 영숙 씨. 또 오셨어요? 네. 오늘은 김치찌개예요.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영숙 씨 덕분에 이렇게 살아요. 영숙은 웃으며 다음 집으로 향했어요. 계단을 오르며 영숙은 생각했어요. 나도 도움받았던 사람이니까 이제는 내가 도울 차례지. 저녁 무렵 영숙은 재단 사무실에서 다은과 마주 앉았어요. 어머니,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야. 내가 더 행복해. 어머니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며칠 뒤 한 방송국에서 영숙을 인터뷰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인터뷰 하실래요? 나를? 뭘 물어본대? 어머니 이야기요. 사람들이 궁금해하세요. 영숙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해볼게. 인터뷰 당일 영숙은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어요. 앵커가 부드러운 미소로 물었어요. 회장님을 구하셨을 때 사례금을 거절하신 이유가 뭔가요? 영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사람 살리는 게 당연한 일인데 돈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글쎄요,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남 돕는 게 결국 나를 돕는 거다라고요. 앵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했어요. 며느리분이 재벌이라는 사실을 아셨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엔 놀랐죠. 근데 다은이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제게 잘해줬어요. 며느리분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영숙은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다은아, 너 덕분에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고맙다. 다은은 모니터를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인터뷰가 방송되고 영숙은 작은 유명 인사가 됐어요.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했어요. 박영숙 선생님 맞으시죠? 존경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은 특별하세요. 영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봄이 왔어요. 영숙은 새집 베란다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장미가 활짝 피었고 백합봉우리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참 예쁘다.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될 줄은 몰랐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다은과 상우가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두 사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저희가 해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세 사람은 주방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상우는 고기를 굽고 다은은 샐러드를 만들고 영숙은 국을 끓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가실래요? 제주도? 그렇게 먼 데를? 네. 어머니 모시고 가족 여행 가고 싶어요. 그래, 좋지. 영숙은 흐뭇하게 웃었어요. 상우가 술잔을 들며 말했어요. 어머니, 건배할까요? 그래, 건배하자.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어요. 우리 가족, 항상 행복하자. 저녁을 먹고 다은과 상우는 설거지를 했어요. 영숙은 소파에 앉아 앨범을 펼쳤어요. 지하 단칸방에서 찍은 사진, 개모임에 갔을 때 사진, 그리고 병원에서 찍은 사진. 마지막 페이지에는 오늘 아침 베란다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활짝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정말 꿈만 같아. 영숙은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회사에서 퇴근하는 상우가 보였어요. 손을 흔들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영숙도 창가에 서서 손을 흔들었어요. 다은이 옆으로 다가와 함께 손을 흔들었어요. 어머니, 행복하시죠? 응, 너무 행복해. 끝이 아니라 어머니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영숙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다은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상우가 집에 도착해 세 사람은 함께 베란다에 섰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한강 위로 노을이 반짝였어요. 영숙은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계모임에서 뺨 맞고 울던 그날이 이젠 꿈만 같구나. 어머니, 슬픔도 결국은 희망이 되는구나. 세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어요. 새들이 하늘을 날아가고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영숙의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요. 지하 단칸방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봄날로 끝났어요.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박영숙의 삶은 이제부터 진짜 빛나기 시작할 거예요.